6월은 보온의 달입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거룩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21세기 들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진행된 군사력 현대화는 이 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GDP 기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이와 동시에 군사력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받으며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순위만 놓고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보이지만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상황은 단순한 수치 비교로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직접적인 영토 분쟁이나 해결 불가능한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변수가 개입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흔히 북한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주도한 전쟁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김일성이 주인공 역할을 한 기간은 전쟁 초기 불과 3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1950년 10월 중공군 2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투입된 이후부터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실질적으로는 한국군과 중공군이 맞붙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총 240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의 총 인구를 고려할 때 엄청난 규모였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의해 유엔군은 흥남부두에서 대규모 철수를 감행해야 했고 서울도 재차 점령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시 대규모 군사적 개입도 불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여 년이 지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첨단 무기 체계들이 등장했고 전쟁의 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핵무기, 정밀 유도 무기, 항공모함, 이지스함,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 사이버 전력 등 7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체계들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의 발달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은 중국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역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중심 전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과거의 대규모 보병 중심 전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흔히 혈맹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애증관계에 가깝습니다. 양국 관계사를 살펴보면 갈등과 화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며 비난하는 대자보를 베이징 곳곳에 붙였을 때 김일성은 격분하여 한국전쟁 중 전사한 중공군 묘지의 비석들을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와닝의 묘비까지 부쉈는데 이는 마오쩌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정학적 이익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1차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지정학 용어로 순망치한의 관계,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관계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여 완충지대의 역할을 유지시키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도발적 행위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자극하여
오히려 중국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딜레마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지나치게 지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을 압박하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실각으로 인한 북한 권력 공백 상황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명확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실각한다면 북한 내부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친중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경우 한국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급속한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연재해 또는 내부 반란 등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급속히 붕괴할 경우 중국과 한국 모두 북한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개입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중 갈등의 확대로 인한 대리전 양상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과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후계 구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자녀는 딸 김주애뿐이며 아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김여정이나 김주애가 권력을 승계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북한 군부가 여성 최고 지도자에게 과연 충성을 바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씨 일가의 일원과 북한 엘리트들이 연합하여 집단지 도체제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약 200여 명으로 파악되는 항일 무장투쟁, 참여자들의 후손들이 이러한 체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룡해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명확한 후계구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세력이 권력을 놓고 투쟁하는 경우입니다. 조선인민군의 존재 목적이 오로지 조선노동당과 최고 지도자의 보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군부 내에서도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북한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친중 정권의 수립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둘째, 북한 지역의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여 난민 유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셋째, 한미동맹 세력의 북진을 저지하여 전략적 완충지대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중국의 개입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초기에는 외교적 중재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사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중국군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평양 이북 지역을 우선적으로 장악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기본 국방 전략은 고슴도치 전략 해지하그 스트래터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제 공격은 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상대방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침략을 억제한다는 개념입니다. 고슴도치는 평소에는 온순한 동물이지만 위협을 받으면 온몸에 가시를 세워 포식자도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한국의 국방 전략도 이와 같은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격적인 의도는 없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잠재적 침략자들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응징적 억제 디터런스 바이 퍼니쉬먼트에 있습니다. 침략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침략 의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현무-2는 사거리 300km에서 시작하여 현무-4는 8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중국 동부, 연안의 주요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등 중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들이 한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단순히 사거리가 긴 것이 아니라 정밀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CP-10 5차 공산 10M 이내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핵심 시설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통력이 뛰어난 벙커버스터 탄두를 장착하여 지하 깊숙이 숨겨진 중요 시설들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다연장 로켓 포엠 LRS 체계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사거리 200km에서 400km까지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은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M-2, SM-3 등의 대공미사일과 해성 대한미사일을 통해 중국 해군 함정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건조 중인 경항공모함과 상륙함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대함 공격보다는 해상 통제권 확보와 북한, 서해안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지원에 활용될 것입니다. 공군력 측면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F-35는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중국의 방공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하여 핵심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한국형 전투기도 F-35와 함께 중국 공군기들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의 3원체계 누클리어, 트라이에드를 구축하여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핵우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 미국의 확장 억제의 스탠더드 디터런스 하에 있으며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이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핵전쟁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은 약 5,5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핵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로 인해 미국과 핵전쟁을 벌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신중히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체약국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원자력 기술, 우라늄 농축 기술, 그리고 정밀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핵연료 주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입니다.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핵무기 개발 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중 군사 갈등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임계점은 중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될 때입니다. 만약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들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핵무기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국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핵보복 위협입니다. 둘째, 핵무기 사용 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붕괴를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러시아 등 다른 핵보유국들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핵무기 사용을 피하면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제한적 갈등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냉전시대 미소 간 갈등에서 나타났던 확전 억제 에스컬레이션, 컨트롤 패턴과 유사합니다. 한중 군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개입 여부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르면 한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중 갈등에 개입하는 정도는 갈등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북한 권력 공백 상황에서 발생하는 제한적 갈등이라면 미국은 외교적 중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본토를 직접 공격한다면 미국은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미국의 개입 시 투입될 전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사시 일본과 괌에서 추가 전력이 투입될 것입니다. 특히 미 공군의 B-52, B-1B, B-2 등 전략 폭격기들과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들이 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한중 군사 갈등에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의 의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이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평화헌법의 제약과 국내 여론의 반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방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을 통한 미군의 작전 지원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중 갈등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과도한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장기화되어 중국과 미국 모두 소모되는 상황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갈등이 러시아 국경 근처로 확산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북부 지역에서의 갈등은 러시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중 군사 갈등은 동북아시아 경제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이며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간 약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제 관계는 즉시 중단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과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이러한 공급망이 즉시 차단되어 양국 모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중 갈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폭락할 것이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급증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의 대규모 이탈이 예상됩니다. 원화와 위안화는 급락할 것이고 이는 양국의 수입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한국도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한중 갈등은 기술 패권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입니다. 현재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중 갈등이 추가되면 글로벌 기술 생태계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오지,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경우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는 다방면에서의 안보 위협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외에도 대만, 남중국해, 인도 국경, 신장 위구르 등 여러 지역에서 잠재적 갈등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다면 다른 지역의 군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만의 독립 시도나 인도와의 국경 분쟁 악화,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공세적 작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한반도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 이익 지역입니다.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문제도 중요한 제약 요인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족, 내몽골 자치구의 몽골족 등은 중국 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는 동안 이들 지역의 치안 유지 병력이 약화될 경우 대규모 반란이나 독립운동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외부의 지원을 받은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성장 둔화와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쟁 비용까지 추가되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중국 내부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1인 자녀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이 하나의 자녀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대량 사상자는 사회적 충격을 일으킬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사이버전은 물리적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한중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상대방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강력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 등을 마비시키려 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도 사이버 사령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 네트워크와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특히 양측의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전쟁의 양상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GPS 교란, 통신 차단, 레이더 시스템 마비 등은 현대적 무기체계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전과 심리전도 중요한 전선이 될 것입니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정보전을 벌일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침략 행위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침략을 규탄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도모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우주공간도 새로운 전장이 될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 수집, 통신, 항법 등이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군사위성을 무력화하려 시도할 것이고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미 위성 요격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등으로 상대방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차세대 소형위성과 우주감시체계를 통해 우주공간에서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언급된 20분 내로 겪게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한중 군사 갈등의 초기 단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현대전의 특성상 첫 20분은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갈등 선포 후 첫 5분 내에는 양측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한국도 중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려 할 것입니다. 동시에 양측의 조기경보 레이더와 위성 감시망이 상대방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갈등 선포 후 10분 내에는 미사일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은 서해상의 중국 해군 함정들과 북한 내 중국군 거점을 향해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중국도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갈등 선포 후 15분 내에는 공중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F-35A와 KF-21, 중국이 J-20과 J-16 등이 서해와 북한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 부대들도 전투 준비에 돌입합니다. 갈등 선포 후 20분이 지나면 양측의 해군력도 본격적인 교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한국의 이지스 함들과 중국의 52D급 구축 함들이 서해에서 대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갈등이 수시간에서 수일간 지속될 경우의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미사일과 공중 공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양측은 북한 지역에서의 지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할 것입니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평양 이북 지역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한국은 휴전선을 넘어 평양 이남 지역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중부 지역에서 양국군의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개입 시점과 규모에 따라 갈등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이 전면 개입할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조기에 포기하거나 상당히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등이 수주 또는 수개월간 지속될 경우 이는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대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무역 중단, 투자 철회,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경제가 마비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압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UN, G20, 아세안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고 러시아나 유럽연합 같은 제3의 세력들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것입니다. 한중 군사 갈등은 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양측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재 압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핵확전의 위험성으로 인해 양측 모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다방면에서의 안보 위협과 내부적 불안정 요소들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장기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역시 경제적 피해와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해결을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북한 권력 공백 상황에서 발생하는 제한적 갈등입니다. 이 경우 중국은 압록강 이북 지역을, 한국은 휴전선 이북에서 평양 일대를 각각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북한 중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로 공중전과 미사일 공격의 형태를 띨 것입니다. 대규모 지상전보다는 정밀 타격과 특수작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등의 지속기간은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중재와 양측의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이나 분할통치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중 갈등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짐으로써 한국과 중국이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영구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여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한중 군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양국 간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국방장관 회담, 한라인 설치, 우발적 충돌 방지 협정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통 이해를 도출해야 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상호 간 우려 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갈등의 경제적 비용을 높임으로써 갈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육자회담의 재개나 새로운 형태의 다자 안보 대화를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중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 여러 전략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균형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독자적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밀 타격 능력과 방공 능력을 향상시켜 고슴도치 전략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북한 지역의 안정화와 통제에 필요한 계획과 능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여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 지원 정책이 과연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평화로운 부상 피스펄 라이즈 전략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와 도덕적 권위도 필요합니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통해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한중 군사 갈등은 현재로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라는 변수가 개입될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양국 모두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국의 고슴도치 전략은 중국의 침략 의도를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전체적인 군사력에서는 중국이 우세하지만 한국이 중국 동부, 연안 지역에 가할 수 있는 피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크게 상회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과 중국의 다방면 안보 위협,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급변 사태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는 한 한중 갈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양국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가운데 중재를 써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욕을 조금만 줄이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가져간다면 진정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륙을 벗어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륙 내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공개된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갈등의 예측과 분석에는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유념해야 합니다.